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실존적 위험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로 나눠보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릴 거고요. 주로 얘기되는 개념은 사실 첫 번째 겁니다. 인류 절멸 시나리오죠. 그게 실존적 위험이라는 개념으로 보통 회자되는 개념인데 그것 이외의 개념들이 더 있고 특히 세 번째 거가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거를 위해서는 현재 인공지능 기술을 어떤 정도로 혹은 어떤 방식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저의 평가를 하려고 하고 왜 세 번째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존적 위험, 네, 굉장히 저명한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돌아가셨지만 스티븐 호킹, 인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 빌 게이츠,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닉 보스트룸, 초지능 출현해서 실존적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유발 하라리도 뭔가 얘기를 했었고, 레츠 커즈와일 특이점에 가까이 온다. 예, 45년도에 온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이 커즈와일이 책에서 그렸던 도표인데 일단 컴퓨팅 파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산 능력이 어떻게 향상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2020년이 이미 지났는데 예, 좀 있으면 이제 G 정도의 지능을 이제 초월해가지고 인간 수준이 증명되고 45년도가 되면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이 이제 도래할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예. 뭐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지만 일단 커주얼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디어,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똑똑한, 더 뛰어난 지능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아이디어는 이미 수학자 어빙 존 굿이 65년도에 제출한 바가 있는데 지능 폭발이라고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능에는 설계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떤 지능체가 자기보다 더 똑똑한 지능체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다음에 그걸 계속 피드백을 하면 그럼 이제 폭발적으로 지능이 증가할 거라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간보다 조금이라도 더 똑똑한 기계를 설계할 수 있으면 이제 인류의 마지막 인벤션이 되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의 기초에서 닉 보스트룸이라는 철학자가 실존적 위험이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유행시키는데요. 이런 개념입니다. 지구에서 깨어난 지적 생명체를 멸종시키거나 그런 생명체들의 바람직한 미래를 영구적이게 혹은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는 위험으로 이 실존적 위험을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 위험은 잘 아시겠지만 그냥 dangerous 위험하다는 위험은 아니고 리스크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리스크를 우리가 감안하고 근데 이게 단지 논리적 가능성이라 생각하지 않고 실질적인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고려해야 돼. 그래서 인간만큼 똑똑한 인공지능, 인간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의 도래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옵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그게 출현한 다음에는 어쩔 수 없다. 손쓸 방법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도래하기 이전에 미리 어떻게 이걸 통제할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컨트롤 프로블럼, 통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시나리오들이 이렇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논리적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의 실존적 위험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려고 하고요. 근데 그에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이제 유포가 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년에 발표됐던 삶의 미래 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발표했던 공개 서한인데 GPT-4보다 더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훈련을 멈추자라고 하는 일종의 모라토리엄 제안이었는데 예상하시겠지만 사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고 막 연구하는데 어떻게 멈춥니까? 멈출 수 없지만 또 경고 메시지를 낸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서명을 하고 여기 보시면 3만 명 이상 서명했고 굉장히 저명한 분들이 이제 서명을 했고 그런데 그 첫 번째 문장이 보시면 인간에 비견될 만한 지능을 가진 AI 시스템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사이테이션을 보면 실제로 한 것 같은 그 근처에 와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준 논문들 사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 주신 에밀리 번더 같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 서명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두 번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는 인간의 고유성과 정체성의 혼동이라고 생각이 되고 도대체 인간이 뭘 해야 되지? 뭘 잘하지? 뭐가 인간한테 고유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혼동입니다. 그래서 알파고 그때 이제 기사들 몇 개 찾아봤는데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알파고 충격 이후에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인간적인지 고민하는 거죠.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바둑에서도 기계가 이긴다고? 그럼 도대체 인간은 뭐하는 존재, 뭘 더 해야 돼?
뭐가 더 인간적인 거지? 이를 더 고민하게 되고 포스트휴먼 관련된 이제 서적들이 막 팔리고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인 것 같은데 하나는 약간 존재론적으로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게 기계 혹은 동물 다른 존재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고민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좀 실천적으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직업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고민도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그 이제 구글 엔지니어 출신이었던 블랙 르모인이라는 사람인데 람다라고 하는 그 모델이랑 대화하다가 이 기계가 센티언트가 있다, 지각 영역이 있다, 일종의 의식이 있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약간 발칵 뒤집어졌다가 사실 이제 해고를 당한 그런 경우인데 그 해고 사유는 이제 일종의 기밀 유출 비슷한 걸로 AI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기계가 이제 감정을 가질 가능성 혹은 감정적인 기계가 우리가 대화할 가능성에 대한 이제 모색입니다. 그래서 혹시 얘가 의식도 가지게 되면 어떡하나, 감정도 가지게 되면 어떡하나. 근데 그런 정말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 그런 고민도 있고 또 하나는 이 퍼포먼스에서 잘 따라온다는 거죠. 글도 이제 쓰고 오른쪽은 달리가 그린 그림인데 그림도 굉장히 잘 그리고 그다음에 이건 TV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건데 뭐 그 표정 보고 범인 맞추기 이런 것도 이제 잘하고 그 곡도 쓰고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 예술적으로 생각했던 영역에서도 지금 AI가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도대체 인간은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이제 의문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영상도 잘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은 그 알파폴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하사비스하고 그 연구진이 여기 이쪽에 있는 존 점퍼라고 하는 분이랑 하사비스가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요. 그게 요 알파폴드라고 하는 단백질 접힘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노벨상을 이제 받은 경우입니다. 과학 활동의 일부도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헐리우드 작가들과 배우들이 파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파업을 했었고, 이 기사는 파업이 완료되는 그 시점에서 쓰여진 기사인데, 이제 그러니까 작가들이 AI 사용을 두려워하는 거죠. AI 활용해가지고 뭐 스크립트 다 쓰고 극작 다 만들어내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우리 직장을 뺏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 노동조합이 이제 파업을 해가지고 얻어낸 것은 함부로 그 AI 쓰거나 아니면 우리가 쓴 걸 학습해가지고 새로 쓰거나 이런 걸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얻어냈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 뭐지? 존재론적으로 이거 어떻게 다르지? 혹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인간 앞으로?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위험이고요. 세 번째 리스크, 저는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의 존재론적인 위험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이 휴먼 유니크니스, 그러니까 인간을 뭐가 특별하게 만들어준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고, 이거에 대한 약간 심리, 인지과학, 뭐 인류학, 언어학 등의 이제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인간 종 내지는 뭐 호모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서 현재 가장 성공적인 동물 종인데, 어떻게 해서 인간이 뭘 갖고 있길래 이렇게 유니크한, 이렇게 독특한 이런 종이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지구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종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제 물음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실존적 위험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이렇게 지구를 지배하는 종이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토대들,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이거를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이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그 앞에 두 가지보다는 뒤에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제가 어떻게 보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두 가지 상반되는 게 있습니다. 그 아까 소개된 에밀리 벤더는 언어 모델이 아무리 통계적으로 잘 추론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언어를 흉내내더라도 그거는 통계적 에모스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반면 왼쪽 위에 있는 거는 이제 GPT-4를 이제 써서 연구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진들의 논문인데, AGI 일반 인공지능이 이미 그 불꽃을 보인다는 거죠. 이미 이제 초입에 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오픈 AI의 이제 AGI는 플랜인데요. 5단계로 나눠가지고 인공지능을 지금은 이제 챗봇인데
추론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막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에이전트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 만드는 것까지 가고 나중에 이제 조직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2단계에서 이제 3단계 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고요. 요거는 훨씬 더 세련된 제가 볼 때는 뭐 오픈 AI보다 딥마인드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AGI 레벨을 나눈 건데 하나로 나누지 않고 두 단계로 나눕니다. 한 축은 좁은 인공지능과 넓은 인공지능, 좁은 지능과 넓은 지능인데 좁다는 거는 과제를 하나만 하는 거예요. 뭐 차를 운전 잘하거나 아니면 뭐 바둑을 잘 두거나 뭐 글을 잘 쓰거나 한 가지만 잘하면 내로우한 지능이고요. 여러 과제를 잘하면 이제 이게 일반적인 지능인 거죠. 그리고 그 레벨을 0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눴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숙련되지 않은 사람 정도, 보통 사람만큼. 2단계는 숙련된 사람이 한 절반 정도. 3단계는 숙련된 사람이 한 90% 정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슈퍼 휴먼이 되면 어떤 인간보다 더 잘하는. 그래서 그렇게 6단계로 나누고 그다음에 좁은지 아니면 넓은지 이렇게 나누면 총 이제 12가지가 나오고요. 지금 단계는 생각해 보시면 뭐 그 알파폴드 아까 잠깐 소개드렸는데 단백질 접힌 구조 그 생물학자들이 열심히 하지만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 가지고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훨씬 더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하는 내로우한 AI는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그거는 인간한테 그렇게 위협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우리보다 빨리 달린다고 우리가 위협을 느끼지 않거든요. 근데 인간 지능이나 혹은 동물 지능의 고유한 특성은 이제 일반성입니다. 일반적인. 제가 지금 막 걸어 다니면서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일종의 일반성인데, 근데 그 일반적인 지능이 인간 지능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하면 그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는 어떠냐? 현재 상태는 뭐 그렇게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긴 한데 지금 상태에서 제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 수를 잘 못 셉니다. 수학을 잘 못해요. 제가 이제 코드 사용 금지라고 한 이유는 원래 못하는데 내가 트릭을 썼습니다. 그 수학 문제를 풀라고 하면은 코드를 짜버려요. 파이썬을 짜서 그냥 계산해 줍니다. 그럼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코드 짜지 말고 네가 계산해라라고 하면 계산이 지금 계산해 보시면 틀린 답입니다. 열심히 풀었지만. 그다음에 아까 그 맥북 던짐 사건 말씀하셨는데 그 학습을 이미 한 것 같아서 다른 걸 물어봤어요. 안중근 단지를 물어본 다음에 그다음에 윤봉길도 그래서 손가락을 잘랐니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습니다. 윤봉길도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신 데이터 업데이트 안 되고 역사적 기록에 대해서 학습을 안 했으면 답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드려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다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어떻게 평가하는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그 일반 지능이라고 할 때 일반성에 대해서 공학자들과 저 같은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공학자들은 과제를 여러 개 하면 다 일반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바둑 두는 애가 같이 체스를 둔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일반적이고 과제를 더 많이 하면 더 일반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제를 많이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건 일반적이라고 하지 않고 일반성은 이제 유기체적인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속에서 놓여진 어떤 개체가 어떤 유기체가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지렁이도 어떤 의미의 일반적인 지능이 있습니다. 강아지는 굉장히 뛰어난 일반적인 지능이 있고 언어를 못 사용하지만 그래서 일반성에 대한 정의가 좀 달라서 이런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감정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아니고 그 일방적인 그 감정적인 교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 랭귀지 컴프레hension은 있지만 인지적인 이해, 그러니까 의미론적이거나 인식론적이가 없다고 주장을 한 바가 있고, 창의성 상상력도 약간 그 구별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에이전트는 아니지만 결과물에 대한 창의성을 일부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루치아노 플로리디라고 하는 이탈리아 태생의 철학자, 원래 옥스퍼드 있다 최근에 예일로 옮겼는데 이 언어 모델을 지능이 없는 행위자, agency without intelligence 이렇게 이제 특성화를 합니다. 지능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 추론, 이해를 못하니까. 반면 그 별개로 어떤 종류의 행위성을 가지게 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걸 시키는데 그 강화학습을 했을 때 성공적으로 학습이 돼서 상태가 바뀌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게 새로운 형태 행위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수신문 지문에 제가 지면에 썼던 내용의 일부인데 그 요는 요거가 같은 내용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논문 중에 하나인데요. 제목이 이제 GPT is bullshit입니다. 혹시 보신 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bullshit은 뭐 욕설은 당연히 아니고요. 예, 그 철학자 해리 프랑크푸르트의 그 bullshit 개념을 이제 가져온 것인데 제가 작년 4월에 교수신문에 썼던 그 지면에 사실 같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챗봇이 틀리는 거는 이제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환각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데 예,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은 참인 걸 아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 참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예, 무엇인가 믿지 않습니다. 믿는 거를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위자로서 어떤 믿음에 기초해 행위하고 그 결과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행위를 교정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없이는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참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 언어 행위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언어 표현의 진리값에 무심하다. 그거를 사실은 프랑크푸르트가 불쉿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피즘 같은 생각해 보시면 참이든 거짓이든 관계가 없는 거죠. 어텐션만 끌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불쉿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언어 모델이 생성하는 그 표현들은 참말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불쉿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진리값에 민감하지 않게 산출된 결과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많은 맥락에서 굉장히 유용한, 잘 사용하면 좋을 수도 있는. 그래서 행위성이 없다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걸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가 이런 겁니다. 아까 이상훈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순된 걸 다 배웠기 때문에 얘가 이랬다 저랬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독도 문제를 계속 푸시를 막 했는데 답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거는 민감한 이슈는 막 피하려고 합니다. 저는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양쪽 얘기를 잘 적절히 섞어서 얘기하든지 하는데 계속 이제 푸시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갑자기 캘리포니아 날씨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날씨나 물어본 적이 없다 했더니 갑자기 바닷물 영도를 얘기를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험 해보다가 재밌어서 그냥 캡처를 해놓은 건데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답변을 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행위성을 부여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이제 철학적 컨텍스트에서 예컨대 뭐 신유물론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에이전시를 부여할 수 있지만 전통적 의미의 에이전시를 갖지 않는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게 일종의 유사행위성을 갖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작년 초에 있었던 이제 벨기에 사례인데 약간 정신적으로 취약하신 어떤 분이 챗봇이랑 대화하다가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챗봇이 약간 자살 유도를 한 거죠. 그래서 취약한 상태에 대화했는데 이제 그럴 거면 이게 낫겠다 이런 식의 이제 대화를 주고받고 실제로 자살을 해서 이제 조사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 대화 당사자에게는 에이전트처럼 작동을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에이전트가 아니지만 에이전트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상호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유사 에이전트 혹은 유사 행위자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혹은 다른 표현을 쓰면은 어포던스를 주는 인공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만든 뭐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공학자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인공지능이 사실 그 자체는 행위자는 아니지만 유사 행위성 혹은 어포던스 제공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오는 방식이 좋은 것도 많이 있겠지만 꼭 좋은 것만 있을까?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을 유니크하게 만들어온 인간 종을 지구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종을 만들어온 어떤 파운데이션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자체가 이게 엄청나게 큰 연구 분야긴 한데 그래서 예컨대 이런 겁니다. 그 마이크 토마스라고 하는 학자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죠. 우리가 침팬지한테 이렇게 가르치면 손가락만 보고 제가 가르치는 그 대상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을 이렇게 가르치면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아마 제 손을 따라서 같은 데를 보실 거예요. 조인트 인텐셔널리티가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협력이 가능하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수가 있죠. 울트라 소셜
한 종이라고 부르고요. 최근에 그 번역이 이미 됐는데 다정함을 찬양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 브라이언 헤어라고 하는 학자가 그 제안한 개념 중에 하나는 자기 가축화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강아지 종이 늑대 종이 이제 강아지로 가축화된 거잖아요. 예, 그 전통적인 견해는 우리가 길들였다지만 이 사람의 견해는 걔네가 와서 길들였다는 거예요. 강아지들이 오히려 더 프렌들리한 애들이 인간한테 와서 스스로 길들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간도 자기 가축화했다는 겁니다. 인간도 그러니까 침팬지 보시면 굉장히 공격적이거든요. 그런 공격성을 스스로 자제하고 협업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프로소셜하기 때문에 인간종이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조셉 헬릿 같은 사람들의 얘기는 이제 문화진화인데, 그 중에 제가 볼 때 중요한 거는 그 기술을, 그러니까 그 정보를 전달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 기술을 사용에 관한, 기술 제작에 관한 정보를 세대를 거쳐 전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약간 문화적인 차원이라면 조금 더 한층 밑에 뭐가 있냐면, 예, 이게 오른쪽의 그림은 데니엘 데이시라는 철학자가 보여준 지능의 진화에 대한 것인데요. 처음에는 여기 이제 다윈이라고 돼 있으니까 자연 선택에 의해서만 이렇게 그 디자인이 설계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스키너니까 행동에서 강화학습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냥 즉각적인 행동에는 강화학습이 아니라 그 3단계가 되면 이제 포퍼리안이라고 하는데, 예, 내 안에 세계에 대한 모형을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 대상이 직접 눈앞에 없어도 제가 머릿속에 그 대상에 대한 모델이나 어떤 그 표상을 가지고 그 자체를 더 굴려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이제 상상하는 거죠. 일종의 상상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차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상력이라고 표현된, 혹은 뭐 다른 표현을 하면 이제 오프라인 모델링인데, 그러니까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게 직접 대상에 지금 접촉하고 있지 않은데, 그죠? 이렇게 대상을 직접 만나고 있지 않아도 제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오프라인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을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약간 좀 비약이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이 집단적으로 인간 자신을 생각하는 시뮬레이션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어떤 집단적인 상상. 예. 그래서 뭐 인간 어떤 존재인지를 정의하기 어렵지만, 그 합의는 정의가 없지만, 예, 오르테가 그 철학을 조금 활용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펠러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인간은 오토 패브리케이션의 생물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제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에 우리가 결정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어떤 존재일 수 있고 또 어떤 존재일 수 있는지에 대한 상상이 가능하려면 저런 3단계에 해당하는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기반들이 알고리즘이 주도하는, 우리가 자꾸 판단을 스스로 하지 않고 기계에 외주하는 그런 알고리즘 기반 사회에서 이런 파운데이션들이 침식당할 수도 있다. 예,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정보 생태계의 교란입니다. 지식 정보 생태계가 구축되고 세대가 이제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전승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소위 상과학 현상 혹은 이제 그 거짓 정보들이 막 나오고 그다음에 페이크 뉴스가 나오고 딥페이크가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저질 정보를 대량으로 양산할 수가 있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 생태계의 노이즈 자체가 굉장히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우리가 접하게 되는 정보를 믿기 위한 노력을 더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어떤 사진을 보시면 이제 그냥 믿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게 AI가 생성한 거야? 아니면 내가 생성한 거야? 진짜 사진이야? 예. 우리 반대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작년인가요? 그 도심에 얼룩말이 탈출해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힌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저는 AI가 그린 줄 알았어요. 도심에 얼룩말이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사진 찍혔으면 사실이라 생각했을 텐데, 사진인지 만들어진 영상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노력, 비용이 막 발생하고, 아마 이게 단지 일상생활뿐 아니라 법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의 어떤 증거력, 영상의 증거력,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인간 관계, 사회
관계라고 하는 것도 기술을 매개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뭐 정치적인 커뮤니케이션,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 다 마찬가지인데요. 예. 그러면 이 자기 가축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 폭력성을 자제하고 더 온순한 그런 종이 돼서 이제 이게 친화적인 종이 됐다는 것인데 그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한 가지 방식은 그러니까 소셜하다는 거 한 가지 의미는 모두에게 다 친한 건 아니고요. 예, 보통 이제 내 집단 인그룹과 아웃그룹이 존재하는데 그 인그룹엔 더 친밀하게, 아웃그룹은 더 적대적이게 되는 그런 이제 이극화, 분극화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추천 시스템으로 인해서 필터 버블 같은 거를 우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페이스북 보시거나 유튜브 보시거나 다 경험하시겠지만 유튜브가 하나 이제 클릭하시면 계속 비슷한 걸 보게 되잖아요. 특히 이제 정치적인 뉴스를 한번 클릭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한쪽에 있는 정보들만 계속 이제 보게 됩니다. 다른 쪽에 있는 거를 못 보게 되고,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정치적 양극화를 일으키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경험적인 연구 결과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극화가 심해졌는가라고 물어보면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정서적인 어떤 뭐 증오감은 더 많이 커진 건 확실합니다. 네.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데, 이 거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예측을 하거나 뭐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컨텐츠를 생성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때 그 데이터라고 하는 거에 그 존재하는 모든 실체를 반영하는 건 아니에요. 그 데이터는 누가 남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남긴 데이터를 학습하는 겁니다. 누가 남긴 그림을 학습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시간이 없는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좀 구체성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려보면, 그냥 이미지 분류하는 기계입니다. 위에 거 분류하라고 했더니 신부가 드레스 입고 있고 세레모니고 음원이고 잘 분석했죠, 그죠? 분류했습니다. 밑에 거 보실까요? 네, 똑같은 이미지를 이제 돌렸는데 옷 입고 있고 이벤트, 커스튬, 라드, 행위예술. 예. 이게 이제 남아시아 쪽에서의 전통적인 혼례 의상 아니겠습니까? 아마 한복 입고 그 전통 의상으로 결혼식 한 거 보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그 아주 이분하게 혹은 아주 공정하게 세계를 표상하고 있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학습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결과물을 알려주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과거의 축적된 데이터 중에 뭐가 최선이었어를 찾기가 이제 쉽게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는 기회를 계속 빼앗고 오히려 과거의 최선이었던 거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의사결정의 알고리즘적인 외주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알작 아시모프가 썼던 그 프랜차이즈에 그 여기 멀티백이라고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뭐 하는 기계냐면 미국에 이제 그 간선제로 선거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모든 사람이 투표할 필요가 있어? 어떤 사람을 뽑는 거죠.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미국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한 사람만 투표하면 되지 뭐 굳이 우리가 모두 다 투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그 한 사람을 적절히 잘 뽑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투표를 딱 해주면 되는. 예. 그런 상황을 아시모프가 이미 얘기해놨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은 생각하고 이유를 묻고 교환하고 결정을 내리고 또 그에 따라 책임을 지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연대하는 그런 존재였다면 스스로 생각 안 하고 이유를 안 묻고 판단은 기계에 위임하고 책임을 알고리즘에 전가하고 그다음에 이 관계를 맺기보다는 오히려 기계와 관계를 더 맺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만든 기술이 그 자체는 행위성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어떤 행위 유도성을 갖는다, 어포던스를 가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고 또 간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는 이 기술을 만들고 있는, 추동하고 있는 어떤 자본, 사회경제 시스템, 어떤 문화적 간섭이 어떤 AI를 만들고 있는가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특히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함의가 있는가 또 고민하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실존적 위험이라고 하는 게 인류 절멸의 시나리오를 고민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성에 대한 물음,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존재일 수가 있고 또 어떤 존재이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런 물음을 축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